요것을 이렇게도 쓰지만 이렇게도 씁니다. 신시. 이것이 이제 단군신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천지주변에가 신시를 열었다. 예. 그 신시가 바로 이제 최초의 도시죠. 최초의 도시고 그 정호가 천지가 되는 겁니다. 천지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세웠던 도읍지에는 가면은 반드시 이제 뭐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정호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디까지 왔느냐? 나주에 가면은 정호가 있습니다. 나주에 가면 정호가 대랑지입니다. 대랑지. 예. 대랑지. 그러니까 신라하고 당나라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 대랑지라고 하는 그 나주의 정호를 상당히 메웠습니다. 파괴하는 거죠. 파괴해야 됩니다. 정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일부만 남겨뒀습니다. 제가 이거 거기서 확인을 했는데 이 대랑지가 일본국의 정호의 이름이 대랑지입니다. 똑같으면 나주하고. 그래서 백제를 건국한 분들하고 일본으로 간 세력이 아사달 랑난 지역의 제사장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호 이름이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진무입니다. 진무. 그 진무가 또 신무라고도 합니다. 신무. 진무라고도 하고 신무라고도 하는 겁니다. 진무라고 하면 이게 뭡니까? 김입니다. 김. 신무라고 하면 누구냐? 신이 바로 혼원의 신. 황제 혼원의 신을 말합니다. 신이. 애신. 그러니까 신라라고 하는 국호가 이 신라라고 하는 국호가 아직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학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신라가. 이게 뭐냐? 애신의 나라를 뜻하는 겁니다. 애신의 나라. 김의 나라. 네, 바로 애신이 김입니다. 김의 나라. 신라라는 국호가 김의 나라를 뜻하는 겁니다. 그 애신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헌원 황제입니다. 헌원 황제. 네. 그래서 진무도 보면 신무라고 하는 이유가 애신의 자손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신무라고 하는 겁니다. 김무라고 할 때는 진무라고 할 때는 바로 혼원 애신이 김이니까 김씨를 처음 썼으니까 김의 나라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의 도읍이 처음에 뭐였느냐? 금성이었던 겁니다. 금성. 금성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금성, 서라벌, 신라 다 연결된다는 관념이 연결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이걸 뭐로 읽어야 되느냐 하면은 정확하게는 이게 불로 읽어야 된다. 불. 그러니까 이 한자가 우리 한자가 이제 중국에 넘어가서 우리가 한자를 중국에 뺏겼습니다. 언제 뺏겼냐면은 당나라 때. 당나라 때 이제 고구려 백제가 망하면서 천자권이 당나라로 넘어가면서 우리 한자 예서와 해서가 천자국의 한자입니다. 이 한자가 우리가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천자국의 한자입니다. 당나라가 가져가서 지들 거라고 주장하면서 지들이 쓰는 겁니다. 우리 한자를 못 쓰게 하니까 신라가 어떡합니까? 향찬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못 쓰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 한자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넘어가면서 이제 얘들이 혼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은 시고, 저자 시고, 요것은 불이다. 불이라고 합니다. 불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불이냐? 말 그대로 불을 뜻하는 불입니다. 우리가 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자의 원음이 우리말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불입니다. 이게 불.
그러니까 오늘날 뭐 서울시 할 때 정확하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서울 불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서울 불. 신시가 뭐냐? 신이 뭐냐 하면 이게 새. 새 불입니다. 새불. 새불이 이게 셔불. 이것이 서불. 이것이 순경은 미국으로 바뀌어서 서불. 이것이 서울.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이름이 세불에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세불. 즉 신시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신시에서. 그러니까 서라벌이라고 하는 지명도 이 신시에서 파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군신화에 나오는 신시, 이것을 우리가 이 글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찾아 들어가면은 한자를 우리 조상이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왜 우리 도읍지 이름을 서울이라고 했는가? 고종 황제가 한성은 무슨 뜻입니까? 한성은 중국을 섬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칭제 권원하면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자기가 황제임을 내세우면서 이제는 중국을 섬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청나라 망했잖아요. 그래서 도읍지 이름을 서울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서울이 바로 뭐냐? 신시. 천자의 나라입니다. 천자의 도읍지. 그래서 이 금성, 서라벌, 서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주가 본래 뭐가 있었냐면은, 나주의 옛날 지명이 뭐였느냐. 제가 나주를 주목하는 이유가 나주가 이게 옛날 지명은 금성이었습니다. 이게 나주가 금성이었습니다. 옛날 지명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서라벌도 옛날 지명이 금성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나주도 옛날 지명이 금성이었습니다. 금성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야 됩니다. 두 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호 이 도읍지 이름만 놓고 보면은 신라와 백제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럼 서로 금성이라고 했느냐? 고조선이 북한의 평양 지역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도에 와서 북한의 평양에 있었는데, 인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식량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군대가, 우리 평양성의 군대가 일본을 정복하러 갑니다. 일본을 정복하러 간 뒤에 당장 굶어 죽게 생겼어요. 뭐 혹시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대방성에 있던 선비들이 서라벌로 내려가서 신라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신라가 먼저 건국이 되는 겁니다. 서기전 57년에. 그러니까 아사단에서 가장 먼저 떠난 사람들이 신라 사람들입니다. 대방성에 있는 선비를 중심으로 갔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리고 약 20년 정도 있다가 낭랑성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움직입니다. 제사장도 더 이상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나주로 간 겁니다. 나주에 가서 백제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일부가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금성이라고 내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춘추 무열왕이 백제가 망하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나주의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쇠금자 금성을 비단금자 금성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나주가 비단금자 금성이 되는 겁니다. 비단금자 금성으로 바꿉니다.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주 지역을 백제 초기의 도읍지로 보고 계속해서 사료 발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주의 역사가 정확하게 회복이 돼야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고조선 역사를 회복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가장 중점을 두고 할 일이 나주의 역사를 정확하게 바로 세우니 바로 나주가 고조선의 정통성을 이은 도시다. 그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을 제가 금년에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 소종자가 나오는데, 자, 그럼 이 소종자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이게? 가운데 있는 게, 이게 눈목자잖아요, 눈목자. 이것이 우리 예서와 해서는 중국의 한자는 갑골문, 금문, 대전, 소전으로 발전되어 온 게 중국의 한자입니다. 예서와 해서는 우리 한자입니다. 우리 한자는 그 자체로 다 뜻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나라구에 이가 있잖아요. 이게 두 개다 이거예요. 두 개. 나라구가 두 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게 뭐가 두 개냐? 이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이 두 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낭낭성, 대방성. 이게 이런 나라가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얼굴과 비교를 하면 그렇습니다. 얼굴과 비교하면은 눈이 몇 개 있습니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눈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나라도 이렇게 두 개가 있었던 겁니다. 눈목자는 나라의 두 구역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눈목자가. 이것이 나중에 사람의 눈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나라구에는 대방과 낭낭, 이 사람 눈알처럼 두 구역이 있었다. 사람 눈알처럼. 이게 사람 눈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눈목자는 사람의 눈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천자가 계시는 대방과 낭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소종자, 나라의 정호를 의미하는 소종자에 바로 이 눈목자가 이렇게 딱 모셔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 뭐예요? 이 낭낭과 대방이 있어야지만 나라가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사람의 눈을 의미한다면 여기에 눈목자가 들어갈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소종자에 사람의 눈을 의미한다면 이게 왜 여기 올라앉아 있겠습니까? 여기에 눈목은 뭐냐? 낭낭 대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북한의 평양도 대동강을 중심으로 남쪽에 대방, 북쪽에 낭낭이 있었다. 그럼 더 올라가면 또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 고조선의 도읍지가 마고성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 마고성이 이 신강성 여기 배성에 있었어요. 배성에.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환인시대에는 이제 쿠차에 있습니다. 쿠차에 성이 있습니다. 쿠차에 가면 여화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화강을 중심으로 해서 성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여화강이 제가 작년도에 이제 정산도 안경전 종도사님하고 같이 이제 돈 1억 내겠다고 하셔가지고 저한테 뭐 또 가이드 비용도 200만 원 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상생역사문화연구소 박사님들하고 모시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하나 체록을 했어요.
이게 여하강인데, 여하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여하강입니다. 여하강인데 여기 어떤 전설이 있느냐? 어떤 전설이 있냐면 이 여하강 위에 배성이 있고, 배성이 마고성입니다. 마고성인데 이 성에 사는 분은 이 성에는 왕도 여자고 모든 사람이 여성이라는 겁니다. 여성. 이 성에 사는 사람들은 남자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기만 하면 다 여자라는 겁니다. 자식을 낳기만 하면 다 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에 있는 왕은 다른 동네에 가가지고 남자들을 붙들어 오는 게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 남자들 붙들어 와서 또 애를 낳고 여자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마고성의 여성 왕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 전설이 얼마나 정확하냐면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안팎인 환인이 마고성에서는 이제 목의 통치사회였단 말이죠. 근데 안팎인 환인이 이제 장정들 3,000명을 끌고 들어가서, 우리나라는 원래 이게 모든 문화가 여성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낭군이라고 하면은 뭐겠습니까? 낭군. 낭의 남자. 낭군이 그렇잖아요. 낭의 남자. 네. 그러니까 우리 문화의 핵심은 여성입니다. 여성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임금이 입었던 옷이나 신발이나 다 이게 여성 것들을 거의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까지. 이게 안팎인 환인이 이제 그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고성에는 여자들이 이제 다 군인이었잖아요. 군인도 여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남자들은 제대로 이제 이 군대 훈련을 못 받았죠. 그래서 많은 장정들이 이제 들어가서 여성 군대하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또 할머니들을 묶어놓고 권력을 뺏은 겁니다. 안팎의 남자들이 뺏은 겁니다. 뺏으니까 이 할머니들이 화가 나는 거죠. 나가지고 안 따라오는 겁니다.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팎의 환인 시대에 남자들은 후차성에서 살고, 여성들은 마고성에 살고, 떨어져 사는 시대가 있었던 겁니다. 떨어져 사는 시대가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성의 마고성에서는 여성들만 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이게 자손이 문제가 되잖아요. 자손. 나중에 이제 타협을 하게 됩니다. 타협을 하게 되는데 이 신권, 통치권은 넘겨줍니다. 안팎의 왕이 넘겨주고, 신권,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이 신권만큼은 여성들이 안 내놓습니다. 그 흔적을 어디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 하면 놀랍게도 신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라에서. 그 흔적을. 백제에서도 볼 수가 있었겠죠. 근데 백제는 망해가지고 역사가 다 없어지니까 못 보는 거고, 신라는 역사가 남아있는데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느냐? 삼국사기에서 못 봅니다. 화랑세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화랑세기에서. 화랑세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이 여성들이 상당히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 미실이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 미실은 모두 11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11명. 11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아버지가 같은 사람은 딱 둘밖에 없습니다. 11명 중에서 아버지가 같은 사람은 둘밖에 없으니까 적어도 10명의 남편이 있었잖아요. 10명의 남편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10명의 남편들이 누구냐? 신흥왕, 신흥왕의 아들 진평왕. 미실은 진흥왕하고도 같이 사랑을 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 진흥왕의 아들이, 진흥왕이 다른 여자하고 해서 낳은 아들이 진평왕인데, 그 진평왕하고도 또 사랑을 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도 같이 살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고 아버지한테도 씨를 받았고, 그
그 아들한테도 씨를 받았습니다. 예.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이 사고방식으로 하면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아버지하고도 같이 살고 그 아들하고도 같이 살겠어요. 근데 그것만 하면 또 괜찮아요. 진평왕의 아들하고도 또 진평왕은 이제 아들이 없었죠. 진평왕은. 근데 진평왕의 이복 동생의 아들이 또 있습니다. 그 아들하고도 또 같이 또 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나중에는 진평왕의 손자하고도 또 같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상식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진흥왕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진흥왕이 자기가 왕인데 미실이하고 미실을 좋아해가지고 미실궁을 지어줬습니다. 궁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근데 이 미실이가 어느 날 궁 안에 있는 다른 남자하고 또 사랑에 빠집니다. 진흥왕이 그거 알고 화가 고발대발했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미실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신권을 내세우는 겁니다. 왕이 질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왕이 질투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신을 섬기는 신권을 가진 제사장한테 제사장은 마음대로 하늘의 뜻을 받았다 이겁니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너 오늘 밤에 누구하고 자가 씨를 받아라. 꿈에 계시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왕을 모시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신을 모시기 때문에 그 왕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하늘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사랑을 했는데 왕이 질투하면 되겠냐 이겁니다. 진흥왕이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신권이 계속 여성한테 개성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뭐 아주 그냥 뭐 망신스럽다. 유교적 관념에서 보면 그런 거죠. 이래가지고 그 역사를 다 말살한 겁니다. 사실은 그 역사가 진실한 역사고 그것이 정확한 역사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수한 역사였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자식은 누가 낳는 여자가 낳는 겁니다. 남자를 선택하는 권리를 여성한테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자손들이 우수한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 사회가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잖아요. 누가 얘를 안 낳느냐? 잘난 여자들이 얘를 안 낳는 겁니다. 잘난수록 얘를 안 낳습니다. 큰 문제죠. 프랑스 같은 경우 벌써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 여자 혼자서 애를 낳아도 누가 아무도 뭐라고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떠한 사람하고 애를 낳든 뭐라고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우리도 그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처녀들이 뭐 지금은 이제 35세, 40세 된 처녀들도 많잖아요. 이 처녀들이 한 남자하고만 이렇게 결혼해서 자기가 처녀로 뭐 애들 서울에 살고 있는데 자기가 관심 있는 남자는 유부남인 거예요. 유부남하고 사랑해서 애 낳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통용이 안 된단 말이죠. 같은 나이 또래의 남자한테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겁니다. 애를 안 낳는 거죠. 애를 낳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제약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없어져야 되는 거죠. 여자가 자기가 원하는 남자의 애를 낳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여자들이 아무나 원하지 않죠. 아무나 원할 리가 없습니다. 뭔가 장점이 있는 남자를 찾는 거지 여자들이 아무나 원할 리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문화가 이게 지금 완전히 뭐 개방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결혼 제도는 뭡니까? 조선시대의 제도가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거란 말이죠. 가부장적인 제도가. 그 충돌이, 문화적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가 줄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뭐 애 낳으면 장려금 준다? 이거 가지고 되느냐? 절대 안 됩니다. 문화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남성들도
예. 뭐 결혼 한 번 했으니까 그건 내 여자다. 이 관념 버려야 됩니다. 예. 그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앞에서. 근데 그것이 사실은 신라 시대 때까지 우리나라의 전통이었던 겁니다. 그게. 그래서 뭐 흔한 얘기로 원시복권 얘기하는데 원시복권 시대가 온 겁니다. 원시복권 시대가 뭐겠습니까? 모계 통치 사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남성들은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여성 공동체가 있었고 남성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 남성 공동체에 여자가 없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어떤 사람만이 씨를 퍼뜨리느냐? 씨름에서 이기는 사람. 그게 씨자가 거기 붙어 있는 겁니다. 씨름. 씨름. 네. 씨 받는 남자 고르는 거죠. 할머니들이 나와서 통치자 할머니들 나와서 씨름 붙이고 왜 씨름으로 했느냐? 아, 씨름으로 하니까 상처 안 나잖아요. 어? 네, 상처 안 나잖아요. 아니 자손 이렇게 또 싸우면 안 되니까.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남자를 선택했던 게 몰랐죠. 또 하나가 뭐냐? 택견입니다. 택견. 택견 보십시오. 택견은 실제로 가격을 안 하잖아요. 가격하는 신용만 하지. 왜 그럼 택견이 생겼겠습니까? 역시 씨가름하기 위해서. 예. 그런 문화가 생겼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안에 들어가서 씨를 퍼뜨리고 승자만 들어가서 씨를 퍼뜨리고 시원찮은 남자들은 자식 낳을 권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가서 여자가 없으니까 도망가서 이제 원시인들이 사는 지역, 그 원시인들이 사는 지역이 어디였느냐? 바로 이 아사달만 그런 제도가 있었고 나머지 지역은 다 원시인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의 한반도, 일본, 중국, 인도 다 원시인들이 사는 겁니다. 호모사피엔스. 이 지역으로 여기에 있는 남자들이 와서 자꾸만 씨를 퍼뜨리게 되는 겁니다. 인류 문화는 이런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것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전 세계에서 제가 처음으로 주창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빨리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역사가 우리 거기 때문에 우리 문화였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은 뭐 이해 못하는 거죠.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역사나 문화 속에는 그게 남아있고 제가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인류사를 다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제가 정리가 좀 끝날 건데 그러면 이제 진짜 인류사 그러니까 우리 민족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다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테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 오늘 이렇게 마치고 질문 좀 받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듣고 싶으면은 그런 시를 좀 보여서 현재 우리 조상으로 보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생각에 이제 중화인들의 뿌리가 되는 사람인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역사서에 전하는 것은 번호시로부터 5대가 있고 하나라가 있고 당나라, 주나라 이렇게 진실을 광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이나 고기에 전하는 바에 의하면 번호시와 치우를 별개로 보고 치우 지율이 광으로부터 계보가 있어요. 그 계보를 위해서 이제 둘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두 개가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어디서부터 알려진 분이 하시는 거예요?